5회 시작 함께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오늘로 예정돼 있던 22대 국회 개원식이 연기됐습니다. 이른바 최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민의힘이 개원식 불참 선언을 했기 때문인데요. 정부 내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야의 대치는 한층 더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쪽 상임위 운영에 대정부 질문 무산, 여기에 전례를 찾기 힘든 국회 개원식 연기까지 정말 답답한 상황인데요. 향후 전국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잠시 뒤 여의도 인포메이션 코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더운 여름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빈혈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방치한다면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빈혈과 기립성 저혈압을 혼동하는 사례도 많아서 주의가 필요하다는데요. 어떤 점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지 오늘 똑똑 라디오 주치의 코너에서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궁금한 분들 계속해서 함께해 주세요. 저희 방송은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경제 소식부터 살펴볼 텐데요.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2년 8개월 만에 최대 규모로 불어났다고요? 네, 이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이게 지난 5월 경상수지거든요. 89억 2천만 달러로 나타났는데 이게 우리 돈으로 하면 12조 3,270억 원 정도로 흑자로 집계가 됐습니다. 앞서 바로 전달 4월에 1년 만에 적자로 꺾이다가 한 달 만에 흑자 반전에 성공을 한 건데 흑자 규모도 2021년 9월 이후에 2년 8개월 만에 최대치고요. 이에 따라서 1월부터 5월 누적 경상수지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305억 달러 개선이 됐습니다. 좀 항목별로 보면 상품 수지가 작년 4월 이후 14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데 수출이 작년 5월보다 11%나 많았어요. 네. 역시나 반도체가 있었고 정보통신기기, 승용차 등에서 늘어났고 지역별로 보면 동남아, 미국, 중국 등으로 수출이 호조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서비스 수지는 12억 9천만 달러 적자를 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더 많이 외국으로 나가면서 여행 수지 적자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올해 2분기에만 10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내면서 깜짝 실적을 기록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어요. 네, 이 연결 기준 2분기 영업이익이 10조 4천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1,452% 오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삼성전자가 밝혔는데 이렇게 삼성전자 분기 영업이익이 10조 원 넘은 건 2022년 3분기 이후 처음이고요.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이었던 6조 5,700억 원도 뛰어넘은 수치입니다. 또 증권가들이 그동안 내놨던 전망치 평균도 넉넉하게 상회하는 실적이고요. 매출이 74조 원이었는데 지난해 2분기와 비교했을 때 23% 역시 매출도 증가를 했습니다. 이런 깜짝 실적은 주로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본격 개선되기 시작한 영향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 이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AI 인공지능 열풍으로 인해서 가파르게 오르는 추세라고 하고요. 또 D램, 낸드라는 제품의 평균 판매 단가가 올랐다고 해요.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실적이 좀 기대치보다 크게 개선된 게 주요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또 이런 파운드리와 시스템 LSI 이런 메모리를 제외한 다른 반도체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적자 행진을 이어갔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스마트폰 실적도 부진했을 거라는 관측이 나오는데 왜냐하면 주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반도체 이런 원가가 오르면서 네. 똑같이 팔아도 수익성이 떨어졌을 거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코스피가 2년 반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어제 전일 대비 30.93포인트 상승한 2,824.94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게 2,800선 위에서 상승 출발을 하고 올라가다가 2,820선에 닿은 건데 간밤에 미국 주식시장 여기서 기술주가 강세를 보인 영향으로 현재 해석이 나오고 있고
증권가에서는 그래서 7월에 코스피 지수가 2,900까지도 오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습니다. 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기 둔화 가능성은 있고 또 미국 대선이라는 불확실성 때문에 낙관론은 어렵다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네, 수출은 호조를 보이고 있는데 서민들이 체감하는 경제는 여전히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일단 정부가 집중 관리하고 있는 7대 생필품 가격이 일제히 올랐어요. 네,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달걀이 지난 5월에 한 개 638원에서 지난달 660원으로 3.4% 상승했습니다. 한 개인데 정말 비싸죠. 식용유는 100ml에 1,044원으로 2% 올랐고 라면이 한 개에 791원, 0.9% 올랐습니다. 이렇게 7대 집중관리 품목 가격이 모두 올랐는데요. 네. 지난달 또 소비가 많았던 가공식품 27개를 살펴보면 국수, 간장, 고추장 등등 해서 14개 판매 가격이 한 달 전보다 최대 14.8% 상승했습니다. 말씀드린 이 중에서 계란, 설탕, 식용유, 밀가루, 화장지 이거 정말 뭐 안 사고는 못 배기는 물품들인데 이렇게 네. 5개 품목 가격이 2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지난달 7대 품목 가격을 3월하고 비교를 해보자면 우유가 10% 넘게 올랐어요. 또 계란이 5.7% 이런 식으로 6개 품목이 올랐고 그중에서 라면만 2.4% 내렸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가계 대출마저 크게 늘어나면서 금융당국이 현장 점검에 나서기로 했어요. 네, 은행권 가계대출이 심상치가 않은데 이 가계대출 잔액이 지난달에 6조 원이나 늘어나면서 지난해 10월 이후에 최대 규모의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가계빚이 늘었다는 얘기니까 부랴부랴 금융당국도 좀 빗장을 걸어 잠그려는 모양새인데 네. 금감원이 어제 열린 간담회에서 모든 대출에 대해 DSR을 산정해달라고 주문을 했어요. 지금 DSR 적용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예외 범위에 있는 것까지 전세 대출이나 정책 모기지, 서민금융상품, 중도금 등등 대출도 모두 포함을 해서 DSR을 좀 산정해 보라 이런 취지였고요. 결국에는 이 시그널은 그럼 DSR 적용 범위를 점점 확대를 하겠다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고 금감원이 이 차주들 상환 능력을 상세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정보 수집을 위한 것이다 정도로 조금 설명을 내놨어요. 그래서 실제 대출 한도에는 영향이 없다라고 금감원은 일단은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네. 그런데 사실 이미 은행들은 조금씩 주담대라든가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또 이미 왜 또 이렇게 가계대출이 더 늘었냐면 주담대 비중이 컸는데 그 스트레스 DSR이라고 좀 DSR을 그러니까 대출을 더 쪼이는 네. 그 제도를 9월까지 유예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전까지 지금이 기회다. 지금 집을 사야 된다. 이렇게 좀 패닉 바잉 조짐이 보이고 있고 그럼 주담대에 막차라도 타보자 하는 수요가 몰리고 있는 거죠. 이런 데다가 은행이 점차 금리를 올리면서 좀 대출 조절에 나선 상황입니다. 가장 먼저 국민은행이 주담대 가상금리를 0.13%포인트 올렸고요. 근데 정부는 가계빚을 줄이기 위한 일환이라고는 하는데 사실 이렇게 되면 또 은행 이자 실적만 좋아지는 게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고 내지는 정부가 대출 규제 9월까지 미뤄놓고 수요 억제책은 미룬 채 은행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네. 최저임금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경영계와 노동계 간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어제 전원회의는 결국 반쪽으로 진행됐다고요. 네, 어제가 최임이 8차 전원회의였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얼마로 임금을 산정할지를 말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예고대로 사용자위원 전원이 불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영계 쪽에서 9명이 빠지고 근로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이렇게 18명이 참석을 한 건데 일단 사용자위원이 다 빠지니까 최소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고요. 네. 한쪽이 아예 빠져버리니까 최저임금 최초 제시안도 제출하지 못해서 논의가 아예 이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회의 때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주요 사항 의결할 때 2회 이상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의결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일단 다음 회의 때는 등장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 최초 요구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최저임금 인상률에 있어서 노사 양측의 입장차가 큰 상황이죠. 예. 일단 노동계 추정 나오는 게 한 12,600원 안팎을 제시할 것이다. 이 정도로 나오고 있고 경영계는 불참을 했지만
동결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올해와 같은 9,860원을 제시를 할 거라는 건데 왜냐하면 뭐 경영계는 일단 최대한 임금을 줄이려고 할 텐데 네. 그래서 가장 낮은 폭이 지금 걸 동결을 하는 수준이니까요. 그러면 노동계가 제시할 12,600원 안팎으로 좀 계산을 해보면 양쪽의 간극이 2,740원이 됩니다. 근데 이게 지난해 노사가 최초 요구안을 냈던 간극보다 크게 나타나는 네. 거고요. 노동계에서는 실질 임금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 꾸준히 오르기는 했어도 물가 상승을 못 따라가니까 이렇게 일하고 나면 남는 돈 실질 임금은 더 줄어들었다 이런 주장인 거고 반면에 경영계는 사활을 걸고 최저임금이 동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이미 본인들이 이번에 주장해왔던 업종별 구분 적용이라는 건 무산이 됐고 그럼 우리는 최저임금 동결이라도 사수를 해야 되겠다라는 입장인 겁니다. 지금 그런데 이 논의 과정에서 투표용지를 찢기도 하고 결국에 전원이 불참을 하고 갈등골이 깊어져서 제대로 테이블에 마주 앉지도 못하는 상황이라서 기한은 촉박하지만 당분간 난항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23명의 사망자를 낸 화성 아리셀 공장 인근에서 또다시 화재가 발생했어요. 네, 오늘 오전 7시 15분께였는데요. 경기도 화성시 한 잉크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서 약 1시간 15분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이 불로 작업자 3명이 대피했고 추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이 공장이 그 화성시 전곡산업단지 내에 위치해 있어요. 아리셀 공장이 있는 산단이고 네. 아리셀 공장이랑 직선 거리로 500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고 하는데 이 공장도 또 아세트산 에틸 이런 유해 화학 물질을 보관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불이 나는데 이 유해 화학 물질이 있으니까 검은 연기가 다량으로 발생을 했고 화재 접수 신고가 수십 건 잇따라서 접수가 됐습니다. 화성시는 그래서 인근 주민들에게 외출을 자제해달라는 안전 문자를 보내기도 했고요. 그런데 많이들 가슴 쓸어내리셨을 텐데 이게 참사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때에 같은 산단 안에서 또 비슷하게 화학물질을 다루는 공장에서 불이 나면서 우려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제는 서울시청역 역주행 사고 사망자들의 발인식이 엄수됐는데요. 유가족들은 비통함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었다고요. 네, 이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도 동료들도 눈물로 마지막을 배웅을 했는데 너무나 갑작스러운 이별이다 보니까 다들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은행 동료 100여 명도 고인들 마지막 가는 길을 함께 했는데 장지로 이제 운구차 출발하는 걸 지켜보고 일부 동료들은 많이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보내줬고요. 네. 시청 직원들 운구 행렬은 장지로 향하기 전에 고인이 일하던 서울시청에 들렀습니다. 각각 본청과 서소문청사 1층에 들러서 10분 정도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장지로 향했고요. 동료 직원 수십 명이 나와서 이제 배웅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는 이 사고로 사망한 서울 대형병원 용역업체 동료 3명의 발인식이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엄수됐습니다. 가해 차량 운전자에 대한 경찰 조사도 시작됐죠. 네, 지금 운전자였던 A씨가 부상이 꽤 심각한 상황이에요. 갈비뼈가 10대나 부러지고 폐도 다친 상황이라서 병원 밖을 나설 수 없는 지경입니다. 그래서 경찰이 병원으로 직접 방문을 해서 2시간 정도 조사를 진행을 했는데 교통사고 쪽으로 특화된 교통사고 경력만 20년이 넘는 베테랑 경찰관 4명이 투입됐다고 하고요. 여기서 A씨는 조사에서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딱딱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 경찰은 그 국과수와 함께 현장 감식을 벌여서 차량 돌진 궤적, 속도 등을 판단하기 위한 참고 자료를 확보했다고까지 전해지고 있고요. 네. 그럼 이제 CCTV라든가 블랙박스, 사고 기록 장치 이런 정식 감정을 마치는 건 한두 달이 걸릴 전망이라고 해요. 그래서 경찰은 좀 신중하게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고 이게 아직 사실 규명에 시간이 굉장히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충격적인 사고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관심도 크고 이게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여파들, 파장들이 있잖아요. 네. 많은 추측들도 나오고 루머도 있고 사고 현장에 이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내용의 편지를 남기고 간 것으로 알려지면서 또 다른 충격을 주고 있는데 경찰이 현재 이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운전자에 대한 체포영장은 기각이 됐는데요. 서울중앙지법은
출석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거나 체포 필요성 단정이 어렵다라면서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뭐 입원해서 사실 어디로 이동할 수 있는 여력은 안 되고 경찰의 또 신변 보호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생각해 보면 그런 점으로 배경을 삼아서 기각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이번 사고는 고령 운전자 면허와 자격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다시 활발해지는 분위기인데요. 정부는 일단 자격 검사를 강화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모양이에요. 네, 이 국토부가 만 65세 이상의 버스, 택시, 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가 정기적으로 받는 적격 여부 검사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검사 적격 여부 검사는 2016년에 버스부터 시작해서 2020년까지 순차적으로 도입이 됐는데 지금 65세에서 69세가 3년마다 검사받고 70세 이상이 매년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적합으로 나와도 2주 뒤에 재검사 받을 수 있고요. 횟수에 제한 없이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아니면 또 택시, 화물차 이런 생계로 운전하시는 분들은 자격유지 검사 대신에 뭐 혈압 검사, 시력 검사 이렇게 의료 적성 검사로 대체를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합격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2020년부터 2023년 합격률이 97.5%에 달했고요. 또 이게 지난해 98.5% 매년 이 합격률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러면 변별력이 있는 것이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국토부도 좀 변별력이 떨어졌다라고 판단을 하고 연구 용역을 통해서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그 개선안은 9월까지 마련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그 합격까지 이르는 기준을 엄격하게 좀 더 강화를 하거나 검사 횟수를 제한하는 식으로 방법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의정 갈등도 벌써 5달째 접어들었는데요. 견디지 못한 환자들이 대규모 집회를 열고 의료 정상화를 촉구했어요. 네,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92개 환자단체가 어제 오전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환자, 보호자, 일반 시민 등 400여 명 정도가 참석을 했는데 환자단체로서 이 400명 규모로 집회를 여는 건 굉장히 대규모인 거고요. 환자들은 정부와 의사 양쪽 모두에 쓴소리를 냈습니다. 네. 이번에 선천성 희소질환을 앓는 환자와 그 보호자도 참석을 했는데 정말 마음 아팠던 말이 딸이 치료도 못 받고 이별하게 될까 봐 내일이 오는 것이 무섭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집회에 참석한 뇌종양 환자는 뇌종양으로 시신경이 압박을 받아서 눈이 잘 보이지 않고 실명될까 불안한 상황에서 수술이 기약 없이 미뤄져서 절박한 심정에 참석을 했다 호소를 했는데 이렇게 좀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아픈 몸을 이끌고 이 더운 날씨에 또 거리로 나서게 됐습니다.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으면서 정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죠. 네, 일단 정부의 기조는 그거였죠. 복귀하는 전공의들에게는 혜택을 주겠다. 수련을 이어갈 수 있게 하겠고 또 미복귀자들하고는 철저한 차별을 두겠다라는 것까지는 확고했는데 그럼 이제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처분을 할지 이걸 정해야 되는데 조만간 확정짓겠다는 방침입니다. 전공의 복귀율이 아직도 7.9%에 그치고 있어요. 10%도 안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9월에 이제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라도 좀 이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럼 임용 지침에 따르면 7월 중순까지 모집 대상과 일정을 확정해야 되거든요. 얼마 남지 않은 거죠. 네. 그래서 복지부는 조속한 시일 안에 미복귀 전공의 처분 방안을 정리해서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은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38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봅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막히던 길에서 발생한 사고로 지나기 더 어려워진 곳 서울시내 내부순환도로 성산 쪽인데요. 현재 진출차로인 국민대 램프를 앞둔 4차로가 차단돼 뒤로 정체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구리 쪽 강변북로도 마포대교에서 반포대교 사이 정체 꾸준했는데 반포대교는 북단 쪽으로 1차로가 차선을 긋는 작업으로도 차단돼 있어 어려움을 더하고요. 올림픽대로는 경부고속도로와 연결되는 한남에서 반포대교 사이로 양방향 정체가 극심한 데다 잠실 쪽은 이 정체 청담대교까지도 이어집니다.
경부고속도로 양방향 서울시 구간과 수원 일대 더디고요. 서울 쪽은 이전 오산 부근 5차로에 서 있는 고장난 차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충청 경기권에선 회덕 분기점과 안성 일대로도 정체 막 시작됐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방향 남양주 요금소 일대로는 3km 구간 주말 나들이 정체 시작됐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공인혜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을 여의도 정치로 안내해드리는 시간이죠. 여의도 인포메이션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른바 최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죠. 제적의원 109명 가운데 189명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하는데 자세한 이야기에 앞서서 어제 국회 표결 상황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국민의힘은 최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이에 반발해 3일 오후 3시 30분쯤에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죠.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1박 2일에 걸쳐서 무려 26시간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네. 24시간이 지나면 표결로 강제 종료가 가능한데요. 어제 오후 5시쯤 야당 단독 표결을 통해서 필리버스터가 종료됐습니다. 그 최상병 특검법 표결은 단 3분 만에 통과가 됐는데요. 22대 국회에서 처음 통과된 법안입니다.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190명 의원이 참석해 189명이 찬성, 1명이 반대를 했는데요. 국민의힘에서도 의원 2명이 참석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찬성표를 던졌고요. 김재섭 의원은 반대 표결을 했습니다. 네. 이제 표결 직전에는 이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토론 중이었는데 5시간 가까이 이어진 발언 끝에 곽 의원이 투표가 시작되면 발언을 종료하겠다라고 했는데 이후 우원식 의장이 발언을 중단시키자 국힘 의원들은 왜 발언을 막느냐라고 항의를 하면서 또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결정에 반발해서 이제 표결에 불참한 건데요. 근데 필리버스터를 무제한으로 계속할 수 없다는 건 국민의힘 역시 알았을 거잖아요. 그럼에도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강행한 이유는 뭐였을까요? 제가 한 국민의힘 관계자에게 이러한 걸 좀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냥 앉아서 죽을 수는 없지 않느냐. 이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하던데 그냥 무기력하게 민주당이 하는 대로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겁니다. 네. 달리 막을 수 없는 방법이 없지만 이제 마지막 카드로 특검법 통과를 지연시킬 수 있는 24시간이 국회법상 주어진 거잖아요. 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응은 모두 다 하자는 취지이고요. 또 필리버스터가 단순히 통과 지연을 시키는 하나의 도구가 아니라 다수당이 소수당의 의사에 반해서 특정 법안을 올렸을 때 반대 토론을 하자는 취지예요. 그래서 국민들에게 왜 국민의힘이 최상병 특검에 반대하는지를 다시 한번 설명할 주요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네. 또 대통령 법률 비서관 출신인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도 필리버스터에 나서는데요. 이 최상병 순직 사건을 장비 파손에 비유해서 논란이 일기도 했어요. 네, 맞습니다. 주진우 의원이 사망사고가 아니라 군 장비를 실수로 파손한 사건이라고 가정해보자 라면서 말을 시작했는데요. 이유를 들어보지도 않고 일주일 만에 조사를 다 한 다음에 그 8명에 대해 압류를 걸고 소송하면 군으로서도 승복이 어렵다라고 발언해서 야당으로부터 비판을 받았는데요. 네. 강유정 민주당 의원은 그래서 사람을 장비처럼 다루는 거냐. 장비는 새로 사면 되지만 아들은 어디서 되찾느냐 부적절한 표현이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표현 문제와는 별개로 국민의힘에서는 주진우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굉장히 잘했다는 평가가 좀 나왔고요. 네. 그래서 의원 텔레그램 방에서도 칭찬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안철수 의원과 김재섭 의원은 굳이 이제 참석을 해서 표를 던졌어요. 안철수 의원은 여당 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이제 최상병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졌고 김재섭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는데요. 여기엔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세요? 아무래도 의원 한 사람은 입법기관의 한 개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당론과 상관없이. 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여론에
본인들의 어떤 의지를 좀 관철시키고 알리고자 함이 가장 컸을 것 같고요. 네. 뭐 본인들의 소신을 알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안 의원 같은 경우는 찬성 표결 직후에 이제 최상병 특검에 찬성한 이유는 민심을 받들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22대 국회에서도 당내 레드팀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향후 정부와 민주당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이런 비슷한 스탠스를 취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그리고 김 의원 같은 경우는 22대 국회 시작 전에 이미 최상병 특검법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구직 표결에 참석을 해서 반대를 했는데요. 네. 그 이유는 이제 특검법의 취지에 동의는 하지만 헌법 기관의 양심으로 이러한 민주당의 정쟁용 특검에는 동의할 수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뭐 일단 뭐 굳이 들어가서 당론과 다른 이제 결정을 한 것은 뭐 여론전 의도와는 무관치 않다고 보여집니다. 대통령실은 최상병 특검법이 국회 문턱을 넘은 직후 헌정사의 부끄러운 헌법 유린을 개탄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대통령실이 이렇게 빠르게 입장을 낸 배경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단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 프레임을 부각하고자 하는 의도가 컸을 거고요. 여당의 강경 대응과도 보조를 맞춘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또 오늘 예정된 국회 개원식 불참을 이제 여당이 어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대통령 역시 연설 보이콧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명분을 쌓는 일환으로도 강경하고 빠르게 입장을 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반복되는 이 제2요구권 행사가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또 나오고 있잖아요. 최상병 사망 일주기가 가까워지기도 했고 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청원이 100만 명을 넘어섰거든요. 이 점이 좀 변수가 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네, 탄핵 소추안도 물론 무시할 수는 없지만요. 여권 내에서는 더 큰 변수로 다음 주 중에 경찰 중간 수사 결과 발표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더 큰 변수가 될 걸로 보고 있는데요. 공수처 수사는 일주기 내 나오기 어렵다고 여권에서도 보고 있고요. 네. 여론이 계속 안 좋아지는 상황에서 다음 주에 경찰 중간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지켜보고 대통령도 제2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여권 핵심 관계자도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여론이 더 요동이 칠 텐데 그 결과에 따라서 거부권 행사를 하거나 혹은 수정안 논의를 하거나 이 결정을 좀 내려야 하지 않겠느냐. 다음 주가 좀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만일 윤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해서 최상병 특검법이 다시 국회로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이 이탈표를 확보하기란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죠. 네, 일단 특검법에 찬성을 했던 김재섭 의원도 민주당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면서 반대표를 던졌잖아요. 이처럼 민주당이 특검법 통과 과정에서 우원식 의장의 의사진행 과정이나 민주당의 일방적 독주를 여당이 문제를 삼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 재표결에 찬성하기는 좀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설사 특검법 자체에 찬성하는 의견이 있더라도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됐기 때문에 내용을 떠나서 찬성할 수 없는 분위기, 또 전국적으로 경색된 분위기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에서 이탈표가 나오긴 현재로선 어려워 보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당초 오늘로 예정된 국회 개원식이 연기됐어요. 추경호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은 물론 이 윤 대통령의 개원식 불참까지 요청했기 때문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까요? 일단 오늘 오전에 여야 원내수석 부대표가 이제 다음 주 예정됐던 8일, 9일 각각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예정돼 있었는데요. 이걸 하지 않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7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원점에서 다시 협상을 해야 하는데요. 특히 7월 임시국회에서 민주당이 방송사법, 검사 탄핵안 등 쟁점 법안과 탄핵안 처리를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역시 여야의 의사일정 협의를 어렵게 만드는 주요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어제 소폭 개각을 단행했어요. 총선 후 첫 개각이라는 점에서 윤 대통령의 메시지를 살펴볼 수 있을 텐데 정치권에서는 어떤 평가들이 나오고 있어요? 소폭이었지만 메시지는 명확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진 사퇴하면서 이틀 만에 신임 방통위원장 후보로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을 지명을 했습니다. 네. 이는 여권에서 이제 방통위 운영 정상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또 금융위원장과 환경부 장관에는 각각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김환섭 전 기재부 2차관을 임명했는데요. 민생경제 활성화에
장점을 찍었다는 게 여당의 평가입니다. 반면에 야당에서는 일단 이진숙 후보자 지명에 즉각 반발하면서 철회를 요구를 했는데요. 심지어 탄핵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야당에서는 긴급 성명을 내고 MBC 민영화를 논의한 당사자다. 김재철 전 사장 시절 홍보국장, 기획조정본부장을 역임하면서 노조 탄압에 전면에 섰다. 부적격한 인사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방통위원장직에 내정된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 이 후보자가 이례적으로 긴 소감을 발표했죠. 네, 그 이진숙 후보자를 잘 아는 국민의힘 의원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굉장히 강단이 있고 만만치 않은 추진력을 가져서 오히려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다루기 어려운 인사가 될 것이다라는 평가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후보자도 이례적으로 긴 인사말을 통해서 이 방통위 운영 체제를 최대한 빨리 정상화하고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본인이 맡은 소임을 끝까지 다 밀어붙이겠다. 이러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민주당이 전임 방통위원장 두 사람에 대해서 탄핵안을 추진한 바 있어요. 그래서 야당을 향한 경고로도 풀이가 됩니다. 그 이 후보자가 한 발언을 잠깐 소개를 하면 네. 뭐 탄핵을 한 정당은 현 정부의 방송 장악을 막기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과연 현 정부가 방송을 장악했는가라고 되물었는데요. 또 뭐 바이든 난리명 같은 보도라든지 아니면 청담동 술자리 보도 등을 언급하면서 정부가 방송 장악을 했다면 이런 보도나 기사가 가능했겠느냐라고 직격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방통위를 둘러싼 여야 대립은 더 격화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 방통위를 소관하는 국회 상임위가 과방위입니다. 그 여기에서 인사청문회가 열릴 텐데요. 벌써부터 여야 신경전이 가열되는 양상입니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민주당 의원들의 공세를 벌써부터 걱정하며 대응책을 고심 중이고요. 네. 청문회가 잡히게 되면 치열한 여야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설사 임명이 되더라도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즉각 탄핵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어서 전국의 뇌관이 될 전망입니다. 이제 여야의 전당대회 상황도 좀 살펴봤으면 하는데요.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인단이 역대 최대 규모로 꾸려졌다고 하는데요. 지금 영남권과 수도권 비율이 거의 비슷하다고요. 이런 상황이면 수도권 당심도 이 당대표 선출의 변수가 될 수 있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당권 주자들이 수도권과 영남권을 중심으로 당원 만나는 일정을 짜고 있습니다. 이 두 축을 집중 공략하고 있는데요. 네. 영남권 당원이 40%, 수도권은 37%로 굉장히 근소한 차이인데다 이 두 지역을 합치면 무려 80%에 육박합니다. 네. 그래서 매우 중요한 표심으로 꼽히죠. 최근에 나경원 후보가 TK 출신, 대구 경북 출신 김재원 최고위원 후보와 대구에서 전략적 협력을 선언하기도 했는데요. 이 역시 이제 수도권 후보인 나 후보가 TK 민심을 잡기 위한 행보로 풀이가 됩니다. 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의 총선 참패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두고 격한 설전을 또 이어가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당내 기류는 어떤가요? 뭐 전당대회 이유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온다면서요. 너무 네거티브 과열 양상이 좀 뚜렷해지고 있고요. 네. 누가 되든 간에 당이 심각한 내홍에 빠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나머지 세 후보의 집중 공격을 받고 있는 한동훈 후보가 될 경우에는 뭐 이번 전당대회에서 수많은 공격들이 오갔기 때문에 친윤석열계와는 더 이상 같이 갈 수 없다. 그래서 네. 매일같이 갈등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어제 오늘 불거진 이슈가 지금 한동훈 후보가 지난 1월 당 비상대책위원장일 당시에 김건희 여사가 텔레그램으로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사과를 하고 싶다라고 보낸 문자를 보고도 답장을 안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1심 논란인데요. 나머지 3명 후보가 일제히 한 후보의 행동을 비판하면서 지금 일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절연이 확인됐다. 뭐 예의가 없다. 총선 승패를 가를 중요한 결정이 될 수 있었는데 한 장관의 미숙한 대처로 총선에서 졌다 등 비판이 쏟아지면서 전대의 새로운 변수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선 김두관 전 의원이 전당대회 출마 결심을 굳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뭐 이 전 대표가 단독 출마 가능성이 거론됐던 만큼 의외의 상황이 발생한 거잖아요. 여기엔 어떤 배경이 있는 걸까요? 네, 그 이전 대표의 단독 출마를 두고 이재명 일극 체제라는 비판이 쏟아진 만큼 뭐 일종의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려는 건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 김 전 의원의 출마설을 두고 당내에서는 평가가 엇갈립니다. 한쪽에서는 이재명 대표 일극 체제를 좀 부식시킬 수 있고 전대 흥행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냐. 또 다른 쪽은 김 전 의원이 얻을 정치적 실익이 없다. 오히려 들러리 선다는 소리만 들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세상의 모든 지식 여의도 인포메이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전 잠시 후 1시 정각 2부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KBS 1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 우리말 겨루기에서 나왔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말 달인 도전 1단계 문제고요. 2개 중에서 맞는 표현을 맞히면 됩니다. 첫 번째 문제. 미소를 띠다에서 동사 띠다의 첫 음절 모음이 의와 이 중에 어느 것이 맞을까요? 두 경우 모두 띠다로 발음이 되는데 이 경우에는 모음 이를 쓰는 띠다가 맞습니다. 여기서 동사 띠다는 감정이나 기운 따위를 나타내는 것을 뜻하고요. 노기를 띤 얼굴, 얼굴에 미소를 띠다, 대화는 열기를 띠기 시작했다처럼 씁니다. 반면에 모음 의를 쓰는 동사 띠다는 뜨이다나 띄우다의 준말이고요. 눈에 띄다, 한 칸 띄고 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 번째 문제. 눈이 반송반송해서 잠이 안 온다. 눈이 번숭번숭해서 잠이 안 온다. 이 가운데 맞는 표현은 반송반송해서가 맞습니다. 반송반송하다는 잠이 오지 않으면서 정신만 말똥말똥하다라는 뜻의 형용사고요. 반송반송은 그런 모양을 뜻하는 부사입니다. 마지막으로 얼룩부이만 지리 잡고 빨아라와 얼룩부이만 지르 잡고 빨아라 가운데 어느 것이 맞을까요? 옷 따위에서 더러운 것이 묻은 부분만 걷어쥐고 빨다를 뜻하는 동사는 지르 잡다니까요. 지르 잡고 빨아라가 맞는 표현입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오롯이 당신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KBS 58분 날씨.
서울은 현재 기온이 24.7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밖의 지역은 오늘 30도 이상 기온이 올라 더운 곳이 많고요. 남부와 제주의 폭염특보가 경기 남부, 강원, 충청 일부로 더 확대됐습니다. 전남, 담양, 화순, 장흥군과 광주광역시에는 폭염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아침 상향 조정됐는데요. 다른 지역은 이렇게 폭염주의보로 내려져 있고요. 당분간 무더위가 곳곳에 나타나면서 폭염특보 지역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 33도 내외, 그 밖의 지역도 31도 안팎의 습도 높은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밤에는 강원 동해안과 남부 제주 중심으로 열대야도 나타나겠고요. 오늘 서울은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대전, 강릉, 광주 31, 대구, 제주 33도 등으로 덥겠고요. 주말인 내일은 비 소식이 있는데 내일 오전부터 오후 사이 소강 상태인 곳이 많아서 내일은 광주 33, 구미 35도 등으로 오늘보다 더 더운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오후에 경기 북부에 빗방울이, 늦은 밤 전북 서해안에 가끔 비가 오다가 내일 새벽부터 중부지방과 경북에 비 예보고요. 전북과 경남도 내일 새벽 비가 가끔 오겠습니다. 그런데 내일은 오전부터 오후 사이 소강 상태인 곳이 많아서 기온은 오늘보다 좀 높아지는 곳이 있겠고요. 내일과 모레 내리는 장맛비는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면서 충청과 전라권에 특히 강하게 오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24.7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7살 김모 씨에게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민주당은 정치 테러범 엄벌은 당연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민주당의 검사 탄핵 소추안 발의는 직권 남용과 명예훼손이라며 위법한 부분에 대해 법률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서 종결 처리한 김건희 여사 고가 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재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후보는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던 당시 김건희 여사 문자에 답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두고 집권당의 비상대책위원장과 영부인이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에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을 지명한 것을 두고 공영방송을 대통령이 즐겨본다는 극우 유튜브처럼 만들려는 거냐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한숨 돌리며 살펴보시죠.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나라 국민이 스스로 생각하는 정신건강 상태가 2년 전과 비교해서 크게 악화됐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네, 심각한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호소하는 국민들이 더 많아졌는데요. 지난 1년 사이 스스로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음을 경험했다고 말한 국민이 10명 중 무려 7명에 달했습니다. 네. 보건복지부가 2년에 한 번 국민 3,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는데 2년 전과 비교하면 10%포인트 가까이 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심각한 스트레스를 겪었다는 응답은 2년 전 36%에서 올해 46%를 넘겼고요. 수일간 지속되는 우울감도 40.2%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인터넷과 스마트폰 중독을 경험한 사람이 지난 조사 당시 6.4%에서 올해 18.4%로 3배나 급증했고요. 도움을 요청한 대상으로는 아무래도 가까운 가족이 가장 많이 꼽혔고 다음으로는 정신과 의사, 친구 또는 이웃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런데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이 더 부정적인 쪽으로 가고 있다고요. 네,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내가 정신질환에 걸리면 주변 지인들이 나에게 등을 돌릴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년 새 11.3%포인트 늘어 응답자의 절반을 넘었는데요. 그런가 하면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위험한 편이라는 응답도 소폭 늘어 64.6%에 달했습니다. 더 속이 상한 건 이런 상황에도 정신건강 문제를 해소할 방법도 잘 찾지 못한다는 건데요.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 방법을 알고 있다라고 답한 비율은 이전보다 줄어 전체 25%도 안 됐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런 정신건강 문제로 병원을 찾는 걸 꺼려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조사에서 나온 것처럼 사회적 인식이라든지 주변의 시선을 의식해서 한 것 같은데 저는 유학 시절에 향수병이 심하게 걸려서 종종 찾곤 했거든요. 절대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됐었는데 이 우울감이라는 게 한 번 빠지면 끝도 없이 깊어지기만 하더라고요. 전문가들도 이런 정신건강 문제는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고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니까요. 정신건강 위기상담 전화 등 관련 기관에 연락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뉴스 살펴볼게요. 서울교통공사의 한 인사 담당자가 사내 성폭력 피해자 명단을 단체 메신저방에 유출한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그런데 이후 공사 측의 대응도 또 논란이라고요. 네, 안 그래도 기억하고 싶지 않을 끔찍한 일일 텐데 안일한 대처로 그날의 악몽이 되살아났을 걸 생각하면 당사자가 아닌데도 제가 다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인데요. 네. 올해 1월 본사 인사 담당자가 성희롱 피해자와 가해자 106명의 신상 정보가 담긴 파일을 열람 권한이 없는 영업사업소 인사 담당자 21명이 모인 단체 메신저방에 올려버렸습니다. 지난해 3월 상사에게 성희롱을 당했던 직원의 이름도 여기 포함돼 있었는데요. 인사 담당자는 실수였다고 해명했지만 피해자는 또 다른 상처를 받을 뿐이었습니다. 네. 재발 방지책 마련과 함께 나머지 105명에게도 유출 사실을 알릴 것을 본사에 요구했지만 공사는 고개를 가로저었는데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사실을 72시간 내에 당사자에 통보해야 한다는 자체 매뉴얼 규정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공사 측은 지난 일을 다시 꺼내는 게 오히려 당사자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취지로 해명했는데요. 언론 취재가 시작되고 나서야 개인정보 관리가 미흡했다며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도 이번 사안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과 더불어서 성희롱 2차 피해가 맞다고 권고 결론을 냈는데요. 유출 사실을 피해자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반년이 다 되도록 제대로 된 재발 방지책도 세우지 않았는데 그저 쉬쉬하는 모습에 많은 공분을 샀습니다. 네. 아파트 경비원의 열악한 근무 여건과 부당한 대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갑질 방지법도 마련됐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초단기 계약과 해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고요. 네, 아무리 내 집처럼 오랜 시간 정들여 일해도 이 쪼개기 계약 때문에 늘 불안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최근 대구의 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서는 경비원 10여 명이 해고됐는데요. 짧게는 1년, 길게는 4년 넘게 일한 사람들인데 하지만 3개월마다 계약을 갱신해온 초단기 계약 근로자 신분인 탓에 문제를 제기할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항상 고용 불안에 시달리다 보니까 부당한 지시나 괴롭힘이 있어도 그저 꾹 참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업무 외 부당한 지시를 금지한 이른바 경비원 갑질방지법이 시행된 지 벌써 2년이나 됐고 자치단체에도 경비원 인권 조례가 있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또 다릅니다. 갑질방지법도 300가구 이하 아파트는 적용되지 않는 허점도 존재하고요. 무엇보다 이 3개월 초단기 계약이라는 불안한 신분 탓에 갑질과 괴롭힘에도 쉬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1년 미만 퇴직자의 미지급 퇴직금을 업체 수익으로 잡는 관행 때문에 이런 쪼개기 계약이 남발한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안타깝게도 이를 바로잡아보고자 하는 노력은 미미한 실정입니다. 네. 최근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흥정 감독이 자신의 축구 아카데미 소속 선수를 학대한 혐의로 피소당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일부 아카데미 선수와 학부모들이 체벌이 없었다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나섰어요. 네, 보다 못한 일부 학부모들은 단 한 번도 체벌이라는 것이 없었다고 입을 모으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요. 반면 시민단체 측은 2차 가해를 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먼저 자녀를 아카데미에 보내고 있는 학부모 일동은 어제 입장문을 냈는데요.
여기서 수년간을 아카데미에서 지냈지만 지금껏 단 한 번도 체벌이라는 것은 없었다. 아이들 뼈와 근육이 다 여물기 전에 과도한 체력 훈련은 아이에게 오히려 독이라면서 과도하게 운동을 시킨 적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송 감독과 코치들로부터 욕설과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던 피해 아동 측이 지목한 일본 오키나와 전지훈련과 관련해서는 훈련에 동행한 일부 학부모들도 체벌이 있었다는 그날의 분위기에 대해 무언가 분위기를 바꿀 터닝 포인트는 필요했다라고 입을 모았다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그날의 일에 대해 누구도 별다르거나 특이하다고 느끼지 못했고 아이들조차 무슨 별일이 일어난 것인지 의아해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학부모들은 또 우리는 감독님을 떠받들고 있다거나 체벌이 정당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그저 직접 이를 겪은 당사자들은 정작 아무렇지 않게 지나간 일을 바깥 사람들이 각자의 잣대만을 들이밀어 아카데미 안에서 마치 큰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구성원들을 피해자로 둔갑시키고 오히려 저희를 괴롭히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런 반면 문화연대와 민변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엄중한 수사와 재발 방지를 촉구했습니다. 스포츠윤리센터 역시 아카데미 지도자들에 대한 센터 차원의 직권조사가 필요한지 사전조사를 통해 따져볼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학부모들은 여태 운동장에 한번 와보지도 않은 시민단체라는 사람들은 직접 만나보지도 않았을 감독님을 폭력적이라고 비판하고 눈길 한번 주지 않던 스포츠윤리센터는 아카데미를 들쑤시겠다며 예고하고 있다면서 정작 이곳 아이들은 행복하다는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인권이고 누구를 위한 수사인가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꿈을 향해 오늘도 묵묵히 나아가는 우리 아이들을 생각해달라며 수사, 사법기관에 피해자들에 대한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네, 학부모들의 호소에도 시민단체는 이번 사태의 본질이 지도자 폭력이라는 의견을 피력했죠. 네, 시민단체들은 어제 관련 토론회를 열고 이번 사태의 본질은 지도자들의 폭력이라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는데요. 특히 함은주 스포츠인권연구소 사무총장은 토론 직전 나온 학부모들의 입장문과 관련해서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충분히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아이들이 다치고 적폐가 쌓이는 일들을 없애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꼬집었습니다. 정의준 문화연대 집행위원도 학부모에게 손 감독은 굉장한 권력자다. 역시 체육계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일종의 가스라이팅이 아닌가라고 지적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행동이 없었다고 하는데 사랑해서 때렸다라는 게 말이 되느냐, 꽃으로라도 때리지 말라고 했다며 유럽이나 미국이라면 당장 스포츠계에서 퇴출당하고 법적 책임까지 져야 할 상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네, 다음 뉴스 살펴볼게요. 안양시 의회 의원들이 식당에서 몸싸움을 벌이며 난동을 피워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다소 황당해요. 네, 뭐 때문에 이렇게 식당을 뒤집어 엎을 정도로 크게 싸웠나 싶어서 봤더니 황당해서 말도 안 나옵니다. 서로 넓은 방을 쓰겠다고 이사다를 낸 건데요. 네. 지난 월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안양시의 한 식당에서 시의원들이 모였는데요. 후반기 의회를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들끼리 의원실 배정을 하는데 1층의 넓은 방을 5명의 의원이 동시에 원하면서 말다툼이 시작됐습니다. 서로 넓은 방을 쓰겠다고 언성을 높였고 술에 취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 한 명이 상대 의원에게 거친 말을 퍼붓자 이후 몸싸움이 벌어졌고 집기가 날아다니며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거친 언사를 내뱉었던 이 의원, 관례가 있는데 초선 의원들이 다선 의원에게 방 배정을 두고 비아냥하는 것 같아 말을 해서 화가 나 욕을 했다고 해명했는데요. 논란이 확산하자 국민의힘은 의원 일동 명의로 보도자료를 내고 시민들에게 사과했고요. 네. 해당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자진 탈당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아니 학생들도 수학여행 가서 좋은 방 쓰겠다고 이렇게 요란법석 난리를 치진 않잖아요. 이게 무슨 추태입니까? 누리꾼들 역시 황당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네. 야인 시대가 따로 없구만. 깡패 집단도 아니고 저러면서 의원직을 유지한다니 기가 찬다 같은 반응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볼까요? 최근 제주도 한라산 정상 표지석을 늘려달라는 민원이 그렇게 많다면서요. 네, 이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인증샷 꼭 남기고픈 곳이 한라산 정상일 텐데요. 그래서 그런지 백록담화 표지석에서 사진이라도 한번 찍으려면 1시간 넘게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한다며 뙤약볕에 힘들었다. 표지석을 더 만들어달라는 민원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네. 한라산 국립공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인데요. 글쓴이는 당시 줄 길이가 70m
패턴화됐다면서 4-5시간 힘들게 올라와 다시 기다리는 불편을 견디기 어렵다 토로했는데요. 그런데 제주도청 민원 게시판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의 글들이 여럿 보일 정도로 많은 공감을 샀습니다. 한라산 정상 표지석은 백록담 동쪽 능선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표지석 근처에 한라산동 정상 명승 제90호 한라산 백록담이라고 새겨진 나무 표지도 2개나 더 있지만 사람들은 표지석 앞에 길게 줄을 섭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라산 국립공원관리소는 인근에 나무 표지도 있다라는 안내방송까지 하지만 소용은 없습니다. 네. 이 같은 요청에도 관리소 측은 표지석을 추가로 설치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인데요. 한라산 정상의 상징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때 적절치 않다는 건데 관계자는 백록담 표지석 인근의 나무 표지나 백록담 부근에서 촬영한 사진으로도 등정 인증이 가능하다면서 표지석만 고수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힘들게 올라간 만큼 등반 기념 인증샷 너무도 남기고 싶죠. 그런데 조금만 바꿔서 생각해보면 이게 또 너무 쉽게 흔히 찍을 수 있으면 희소성이 떨어지잖아요. 네. 당장 줄 서기 힘들 수 있겠지만 이게 또 나중에 재미있는 이야기거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그 시간도 즐겨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성산 일출봉은 이 중국인 관광객들의 민폐 행동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요. 네, 이 맑고 깨끗해야 할 성산일출봉 중국인들이 시도 때도 없이 피워대는 담배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안내문과 중국어로 된 방송이 반복적으로 떡하니 나오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연신 담배를 태우는데요. 실제로 공원 바닥에서 발견된 담배꽁초의 절반 가까이는 중국 담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리사무소는 흡연자 상당수가 중국인이라면서 못 들은 건지 안 들리는 척하는 건지 모르겠다며 민원인들이 와서 저 사람이 담배 피우고 있다라고 지적하면 10중 8구 중국인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최근 이렇게 제주를 찾은 일부 외국인 관광객의 비신사적 행동을 두고 주민 민원이 끊이질 않자 제주경찰은 외국인 기초질서 단속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당시 단속에 걸린 중국인 관광객들은 불법인 줄 몰랐다. 왜 중국인만 단속하느냐라고 되려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제주 도심 한복판에서는 중국인 관광객 아이가 대변을 보는 모습이 공개돼 누리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도 했고요. 네. 이를 이를 제지하지 않고 가만히 보고 있는 중국인 엄마의 모습에 현지 누리꾼들조차 부끄럽다는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만 자유시보도 이 제주도 중국섬이 되나 뒤치다꺼리 하느라 바쁜 한국 정부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서 2008년 한국인이 중국인을 상대로 무비자 여행을 허용하면서 제주도는 단숨에 중국인들의 해외 여행지로 주목받게 됐다고 썼는데 불난데 부채질도 아니고 그런데 또 틀린 말도 아니라서 참 속이 상하네요. 네. 오늘 마지막 소식은 훈훈한 소식인데요. 한 광역버스 기사가 임산부 승객이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매일 배려를 해줬다는 사연이 온라인에서 화제라고요. 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버스 기사님께 사례 오지랖일까요? 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는데요. 지난해 12월 쌍둥이를 낳은 글쓴이 임신한 상태로 경기도에서 서울까지 1시간 반 거리를 광역버스를 이용해 출퇴근했다고 합니다. 임신 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내가 임산부 배지를 보지 못할 수 있으니 차라리 앉지 말자라고 생각하고 임산부 배려석은 꼭 비워뒀고 일반석이어도 양보해주곤 했다면서 그렇다고 다른 분들께 자리 양보를 바란 적은 없다라고 썼는데요. 네. 그런데 막상 임신을 하고 보니 생각보다 임산부 배려석을 양보받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면서 배가 나오기 전은 물론이고 16주 이전부터 배가 빨리 나오기 시작했지만 말랐던 몸 때문인지 일반 승객들에게 양보는 한 번도 받지 못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버스에 탈 때면 앞자리가 꼭 하나씩 비어 있어서 의아했다고 하는데요. 알고 보니 기사님이 승객분들에게 앞쪽에 앉아 계신 분 죄송하지만 여기 임산부가 탈 거라 자리 좀 옮겨주시면 감사하겠다라고 양해를 구하셨다면서 줄에서 좀 뒤쪽에 서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을 때도 쓱 훑으시면서 저를 먼저 찾은 다음 앞쪽 승객분께 양해 말씀을 하고 계셨다라고 썼습니다. 네. 정류장에 정차할 때마다 매번 글쓴이가 기다리고 있는지부터 확인을 한 거죠. 글쓴이는 이른둥이 육아에 치이고 하다 보니 벌써 반년이 흘렀는데 버스 회사를 통해서라도 기사님께 마음을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다면서 크진 않지만 작게나마 마음을 표현하는 게 오지랖일까요? 임신 기간 중 유일하게 배려받은 경험이라 저에겐 소중하고 특별하다라고 조언을 구했는데요. 네. 누리꾼들은 회사 칭찬 게시판에 올리면 좋을 것 같다. 라디오 사연이라도 보내봐라 라고 하셨는데 조언해주신 대로 저희 세상의 모든 정보에서도 소개를 하게 됐네요. 배려할 줄 아는 기사님 또 감사할 줄 아는 어머님 두 분 다 모두 멋지십니다.
계십니다. 네,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건강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라디오 주치의 을지대학교 가정의학과 오한진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셨어요? 여름철에는 유독 이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아지죠. 네, 그럴 수가 있죠. 왜냐하면 여름에는 날씨도 워낙 덥고 또 요때 여자분들은 다이어트를 해야 돼요. 옷이 가벼워지니까 네. 다이어트 하시는 분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못 먹어. 그래서 철분이나 엽산이나 비타민 이런 게 부족해지면서 이 적혈구 생성하는데 꼭 필요한 이런 원료 물질들이 안 들어오니까 이 빈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빈혈이 생기면서 어지럼증 호소하시는 분들도 좀 있고. 네. 자, 빈혈은 뭐냐? 이건 혈액 속에 적혈구의 양이 얼마나 되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근데 적혈구를 그냥 보질 않고 적혈구 속에 들어있는 혈색소라는 것을 이제 측정을 하는데 남자는 13, 여자는 12, 임산부는 10일 이하일 때 우리가 이제 빈혈이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네. 그래서 혈액을 뽑아서 빈혈 검사를 하면 병원에서 수치가 13 이상이 되셔야 되는데 12밖에 안 되시네요. 조금 빈혈이 있습니다. 이런 소리를 듣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요, 빈혈과 현기증은 다른 거예요? 다르죠. 완전 다릅니다. 현기증이 있으면 우리는 자꾸 빈혈이라고 이야기하는 네.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현기증은 빈혈의 한 증상일 뿐이에요. 빈혈은 현기증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청색증이라고 그래서 입술이 파래집니다.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네. 그다음에 산소 공급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심장이 피를 빨리빨리 계속 더 보내야 돼요. 산소가 덜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산소 조금밖에 안 들어있는 걸 많이 보내줘야 되니까 심장이 많이 뛰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심장이 두근거리는 이런 빈맥 증상이 생기게 되고 거기에 이제 어지럽다 이런 현기증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네. 근데 현기증만 가지고 빈혈이야. 나 빈혈이 삥 돌았어. 네. 이거는 틀린 말이에요. 그렇군요. 자, 이 빈혈인 경우에도 현기증이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주 서서히 빈혈이 생긴 경우. 예를 들어서 너무 음식을 못 먹어. 그래서 지금은 괜찮았는데 네. 조금씩 가면서 몇 년에 걸쳐서 빈혈이 조금 생겼어. 이러면 몸이 적응을 해요. 그래서 그럴 때는 현기증이 안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기증만 가지고 나 빈혈이야 이건 아닙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똑똑 라디오 주치의 코너에서는 여름철 어지럼증과 관련해서 특히 착각할 수 있는 두 질환, 빈혈과 이 기립성 저혈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예정입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문자 보내주시기 바래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말씀해 주신 이유 때문일까요? 진짜로 이 영양성 빈혈 같은 경우는 여성의 비율이 다이어트 때문인지 높은 편이라면서요. 많죠. 여성들은 남성들과 다르게 한 달에 한 번씩 마법에 걸리시잖아요. 그때마다 네. 출혈이 양이 많아요. 그래서 몸에서 빠져나가는 철분 양이 많고 또 임신을 하거나 출산을 할 때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문제가 되고 그러면서 영양소의 부족이 바로 빈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30, 40대 여성분들이 빈혈이 가장 많이 출현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좀 주의하시고 잘 드셔야 돼요. 잘 먹으면 다이어트 안 되는데요. 좋은 영양소 있는 걸로 드셔야죠. 알겠습니다. 근데 또 고령층의 빈혈 발생률도 생각보다 높다고요. 네네네. 이 고령층이라고 무조건 이제 빈혈이 오는 것은 아니고 고령층이시면서 노쇠한 경우, 즉 약한 경우죠. 이런 경우에 약 2배 가까이 빈혈 발병률이 높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국민건강영양조사라는 걸 매년 하는데 이걸 2016년부터 3년 동안 확인한 원자력 연구원의 연구가 있습니다. 이걸 확인해 봤더니 65세 이상 노인 약 1,700여 명을 대상으로 계속 확인을 해본 거예요. 3년간. 그랬더니 노인의 빈혈이 14.9%나 되더라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중에서도 노쇠한 사람들이 더 많더라. 2배나 높더라. 이렇게 나왔는데 이 노쇠가 그럼 뭐냐?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쇠약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 1년 동안 체중이 3kg 이상 줄으신 분들 아. 또 이렇게 악력 측정하는 거 있어요. 손으로 꽉 누르세요. 이렇게 측정하는 게 있는데 네. 이 악력이 남자는 26kg 이하, 여성은 18kg 이하인 경우를 노쇠라고 하는데 잘 못 쥐는 거죠. 힘이 없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건강한 노인보다 빈혈 발생률이 1.9배나 높더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노쇠하신 분들은 조금 더 영양 섭취나 이런 걸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조금 어지러워도 그냥 빈혈이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그런지 사실 가볍게 여기긴 하잖아요. 그렇죠, 평소에. 그렇죠. 그런데 빈혈을 방치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좀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빈혈은 이제 사실 우리가 말하는 현기증을 자꾸 빈혈이라 그래서 이제 빈혈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현기증이 무서운 것 또는 빈혈이 무서운 이유는 피가 부족한 이유가 다른 데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네. 그냥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매달 하는 생리 때문에 빈혈이 왔다거나 조금 다이어트를 하고 덜 먹어서 온 것 같으면 위험하지가 않아요. 네. 그냥 암이 걸렸다거나 또는 만성 질환이 심해졌다거나 또는 아주 지속적으로 영양이 부족해졌다거나 이런 경우에 빈혈이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네. 다른 질병에 의한 빈혈이 있을 경우에는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빈혈을 좀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또 이 빈혈이 오면 이 적혈구라는 것이 산소를 공급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적혈구가 부족해지고 그 적혈구 속에 있는 혈색소가 부족해져서 산소 공급을 원활하게 못하니까 심장이 막 굉장히 빨리 뛰어야 돼요. 그래서 피를 더 많이 보내줘야 산소가 조금씩이지만 가는 거죠. 네. 이러다 보면 심장이 힘들어져요. 정상적으로 뛰는 것보다 빨리 뛰니까 네. 심장 근육이 힘들어지고 그러면서 심부전, 심장이 잘 못 뛰는 이런 일이 생기고 이게 조금 더 심해지면 신경계나 정신적인 문제까지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빈혈을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그럼 빈혈은 어떻게 예방할 수 있어요? 잘 먹어야죠. 일단 잘 먹는 겁니다. 잘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영양소를 먹어야 되냐 이게 이제 중요해요. 첫 번째는 철분이 풍부한 걸 드셔야 됩니다. 철분은 주로 붉은색 살코기에 많이 들었어요. 그다음에 계란 노른자에도 들었고 그러니까 이제 철분이 많이 들어있는 걸 먼저 드셔야 되고 네. 두 번째는 엽산이라는 게 필요해요. 이 엽산과 비타민 B12가 이 철분을 만들어서 적혈구 안에다 집어넣거나 철분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래서 엽산이 많이 들어있는 걸 드셔야 돼요. 여성분들은 많이 알죠. 시금치나 브로콜리 같은 적황색 채소에 들었다 이거 많이 압니다. 네. 이거 충분히 드셔야 되고 비타민 B12도 잘 드셔야 되는데 이 B12는 채소에는 없어요. 식물에는 안 들어있어. 그러니까 식물이 아닌 걸 드셔야죠. 육류, 해조류에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중에서도 간이나 굴, 우유, 그다음에 정어리 이런 데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잘 드셔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 비타민 C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비타민 C는 철분을 흡수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비타민 C와 철분을 같이 먹으면 흡수가 많아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채소나 과일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고추에 비타민 C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고추를 하루에 한 서너 개 먹으면 필요량이 충분히 채워지거든요. 네. 고추 그다음에 과일 이런 걸 좀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빈혈을 진단받았을 경우에는 철분제를 꼭 복용해야 하는 거예요? 빈혈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철결핍성 빈혈이 있고 또 철분을 흡수하는 데 필요한 영양소가 부족할 때 이 빈혈이 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철결핍성 빈혈일 때는 철분제를 드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철분제를 아무 때나 그냥 막 먹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우선 철분제는 식전에 먹는 게 가장 좋아요. 네. 식전에 드셔야 되고 두 번째는 복용 2시간 전에는 이 칼슘이나 카페인, 탄닌 이런 게 들어있는 것들을 좀 덜 드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냐? 녹차, 홍차, 우유, 커피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철분제 드시기 한 2시간 전에는 이런 음식들을 안 드셔야 되고 그다음에 비타민 E도 이 철분제자랑 같이 드시면 비타민 E가 많이 파괴가 돼서 흡수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소용이 없죠. 네. 또 비타민 C는 흡수를 도와주니까 같이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다음에 철분제는요. 오래 드셔야 돼요. 4개월 이상 드셔야 제대로 됩니다. 그냥 한두 달 먹고 끝내면 안 됩니다. 오래 먹어야 되는 줄은 몰랐네요. 네. 이제 빈혈이신 분들이
운동하면은 어지러워서 저 쓰러지는 거 아닌가요? 이러면서 운동을 해도 될까요? 이렇게 고민하실 것 같아요. 명쾌한 답을 좀 주세요. 네, 운동은 해야죠. 하는데 네. 어지러운 게 너무 심해진다거나 입술이 파래진다거나 심장이 너무 빨리 뛰는 것 같이 느껴진다거나 이럴 때는 안 하셔야 되고 네. 운동 강도를 갑자기 세게 하시면 안 돼요. 서서히. 운동을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운동은 하는데 강도를 낮춰서 천천히 그래서 내가 견딜만 할 정도까지만 하시는 게 좋겠고 충분하게 시간을 두고 회복도 하셔야 됩니다. 네. 또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요. 일상 속에 이 어지러움의 원인이 빈혈이 아닐 수도 있다면서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빈혈이 아니면서 어지러운 경우가 꽤 있어요. 네. 우선 첫 번째는 기립성 저혈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네. 앉았다가 벌떡 일어나면 아이고 어지러워 이러고 쓰러지시는 분이 저 있어요. 너무 자주 그래요. 그렇죠. 그 이유가 뭐냐? 관성의 법칙 아십니까? 버스가 가만히 서 있다가 갑자기 떠나면 사람이 뒤로 가죠. 네.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앉아 있을 때 혈액은 밑에 있습니다. 근데 벌떡 일어나면 혈액이 아직 덜 따라가요. 머리까지 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산소 공급이 뇌까지 아직 좀 덜 되죠. 그 짧은 시간 동안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아이고 어지러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립성 저혈압 벌떡 일어날 때 어지러워지시는 분들은 일어나기 전에 발을 좀 움직이고 몸을 좀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시면서 네. 준비 운동을 하고 일어나시면 그 어지러움이 훨씬 덜어지고요. 그다음에 천천히 일어나시면 이 기립성 저혈압 증상이 사라지실 수 있습니다. 기립성 저혈압이 의심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립성 저혈압이 의심돼요? 그러면 그 지금 말씀드린 이 관성의 법칙을 이겨낼 방법을 찾아야죠. 버스가 갑자기 서면 사람이 앞으로 막 달려가잖아요. 네. 똑같아요. 그걸 안 하도록 해야 되니까 서서히 몸을 움직여서 그거밖에 없어요. 혈액을 잘 돌게 한 다음에 천천히 일어나셔야 돼요. 왜냐하면 네. 기립성 저혈압은 기립하면서 생기는 저혈압이지 네. 평상시 저혈압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나는 다른 것은 이상이 없고 벌떡 일어나서 그렇게 생긴 거라는 사실을 잘 알아두시면 내가 벌떡 일어나는 것만 안 하셔도 충분히 예방하실 수 있죠. 저는 뭔가 약을 먹어야 되나 생각했는데 그런 건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똑똑 라디오 주치 오늘은 여름철 어지럼증 빈혈과 기립성 저혈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한진 교수님의 처방 받아볼게요. 강희채의 어지러워. 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문자 살펴보겠습니다. 0135님. 헌혈하러 갔더니 빈혈 있냐면서 수치가 9 정도라 안 된다고 했습니다. 혹시 선지 같은 음식을 먹으면 도움이 될까요? 그리고 철분이 많은 음식을 매 끼니에 먹어야 하나요? 하셨어요. 네, 이분은 식사가 좋지 않은 거예요. 음식 섭취가 좀 안 좋으신 거거든요. 빈혈이죠. 네. 여성이시라면 12까지가 정상인데 9니까 많이 빠진 거죠. 선지에는 철분이 많습니다. 많이 들었어요. 선지 아주 좋거든요. 네. 그다음에 음식을 몇 끼니 먹어야 하나요? 몇 끼니 드실 수 있으면 드시고요. 적어도 4개월 이상 먹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약도 4개월인데 음식도 마찬가지죠. 장기간 잘 드셔야 됩니다. 이게 흡수가 좀 천천히 되나 봐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필요량이 많아져요. 예. 콩으로 김현경 님이 저는 여름만 되면 혈압이 너무 낮아요. 80에 50 정도로요. 그리고 팔다리에 힘도 없고요. 갑자기 온몸에 힘이 빠질 때가 많은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셨어요. 네, 이분은 근육이 거의 없으신 분 같아요. 이렇게 저혈압인 경우는 예, 이분은 일단 운동을 하시고 네. 근육량을 늘리는 게 첫 번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잘 드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먼저 네. 근육을 좀 키우는 그런 운동을 좀 해보시고 그러면 아마 팔다리 힘도 생기고 네. 혈압도 좀 정상적으로 올라갈 겁니다. 네. 7375님 60대 후반 남편은 대형차 운전을 하는데요. 요즘처럼 땀을 많이 흘린 날에는 퇴근하면 기진맥진하면서 어지럽다고 합니다. 몇 끼니를 잘 챙겨 먹는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금 섭취를 많이 하라고 들었는데요. 간식으로 제가 수박을 싸주고 있거든요. 이거 괜찮은가요? 하셨어요. 이런 분들은 수분도 좀 많이 드셔야 되고 그다음에 네. 거기에 전해질이라는 거, 나트륨과 뭐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것들을 많이 드셔야 돼. 그중에 소금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수박 싸주시는 거 굉장히 잘하시는데 이 수박을 소금에 좀 찍어서 드시라고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맛이 너무- 괜찮아요? 맛이 훨씬 맛있어요. 네. 훨씬 더 단맛이 나거든요. 사실은 수박을 이렇게 뭐 스테이크 같이 크게 듬직듬직 썰어가지고 그 위에다가 소금을 살짝 발라서 드시면 맛도 좋고 먹기도 더 좋거든요. 그래서 이 땀을 흘릴 때 소금도 많이 나가고 수분도 많이 나가기 때문에 네. 그렇게 좀 섭취하시면 훨씬 더 좀 편해지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네. 4287님, 요즘 소화 빈혈도 많다던데요.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아이들은 모유와 우유밖에 못 먹는데 영양소 공급을 어떻게 해줘야 하나요? 하셨어요. 아니죠. 모유와 우유만 먹으면 안 돼요. 6개월이 넘으면 무조건 이유식을 하셔야 되고 이유식에 이 철분이 들어있는 이유식을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고기를 꼭 먹여야 되는 거고 6개월 이후 이유식에는 고기를 갈아서 반드시 넣어줘야 아이가 빈혈에 걸리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어지럽다는 소리를 안 합니다.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어지러운 줄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소화빈혈은 알아보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6개월이 넘은 아이면 반드시 이유식을 통해서 철분 섭취를 하게 해줘야 돼요. 철분이 없으면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발육에도 문제가 생기고 네. 신체 내부에도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유식을 통해서 고기를 반드시 갈아서 철분 흡수를 할 수 있도록 고기와 계란 노른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엄마가 해야 됩니다. 아이가 못 하잖아요. 알겠습니다. 똑똑 라디오 주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을지대학교 가정의학과 오한진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난히 시간이 더디게 흘러가는 금요일 오후 지루함을 설렘으로 바꿔줄 노래만 담아왔습니다. 김윤아의 오늘 이 곡, 김윤아 음악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윤아입니다. 김윤아의 멜로우팝이 김윤아의 오늘 이 곡으로 코너를 새 단장해봤어요. 맞습니다.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저희가 고민을 좀 하다가 멜로우팝 이 시간에 모아 듣는 것도 너무 좋은 일이지만 저희 이 코너가 또 드문 음악 코너잖아요. 그래서 매주 여러분들께 좀 시의성 있는 주제로 조금 더 다양한 스타일의 음악을 테마별로 들려드릴까 싶어서 이렇게 한번 코너를 정비해봤고요. 네. 오늘 준비한 첫 코너가 어쩌면 이 김윤아의 오늘 이 곡의 앞으로의 행방을 살짝 엿볼 수도 있는 테마일 수도 있는데 네. 바로 상반기 결산 특집입니다. 와, 벌써 상반기 결산을 할 때가 됐다니. 그러니까요. 시간 너무 빠른데요? 저는 최근 한 1, 2주 동안 매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올 상반기 많은 노래들이 사랑을 받았는데요. 네. 그 가운데서 평론가님이 주목한 노래는 뭐였을지 궁금하네요. 맞아요. 특히 가요계를 중심으로 세 곡을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준비한 곡은 올 상반기 가장 큰 화제의 주인공이었죠. 가수 비비의 노래를 준비해왔습니다. 아마 이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서는 밤양갱이라는 노래를 알기 전에 비비와 알게 된 후의 비비가 완전히 다르다고 느끼는 네. 분들도 많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이 곡이 나름 발렌타인데이를 겨냥해서 발표된 곡인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오, 그래요? 이게 2월 13일에 발표가 됐는데 사탕, 뭐 초콜릿 이런 거 보통 생각하시잖아요. 독특하게 밤양갱을 내세웠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면모마저도 굉장히 비비스럽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곡이 싱글로 나올 때만 해도 솔직히 말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 곡이 유명해질 거라고 정말 아무도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쇼폼 챌린지랄지 그리고 노래 자체가 가지고 있는 너무 좀 엉뚱하면서도 사랑스러운 그러면서도 또 이별 노래거든요. 이별의 그 애잔함이 담겨져 있는 뭐 곡조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마 이 곡의 그 달고 달디달고 뭐 이렇게 하는 그 후렴구 누구나 한 번쯤 따라 보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독특한 리듬감 또 BBC의 음색으로 상반기에 가장 사랑받은 곡 가운데 하나가 됐습니다. 양갱 매출까지 끌어올린 맞아요. 비비의 밤양갱인데요. 네네. 근데 이 노래의 작사 작곡을 가수 장기하 씨가 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 사실도 나중에 많은 분들이 아시고
듣고 보니 그런 것 같다. 뭐 이런 반응들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비비와 장기하가 이렇게 잘 어울릴 줄 몰랐다. 그 반응하는 분도 정말 많았던 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노래가 히트한 다음에 알려진 바로는 두 사람은 원래도 이제 음악가로서 서로 교류가 좀 있는 상태였고 장기하 씨가 만들어 놓은 여러 곡 가운데 비비 씨가 듣다가 이 노래 너무 좋다. 내가 불러보겠다라고 해서 직접 틱을 한 곡이었었다고 네. 해요. 그리고 이 곡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모를 때는 잘 느낌이 없다가 알고 나면 굉장히 장기하 씨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요. 이 곡과 함께 또 장기하와 얼굴들의 이름으로 나란히 나란히라는 곡이 발표된 적이 있는데 이 두 곡이 뭐랄까요? 같은 이별을 중심에 둔 남자 버전과 여자 버전의 시각을 담고 있는 곡이에요. 네. 그래서 밤양갱이 히트한 이후에 그 나란히 나란히라는 곡도 같이 또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솔직히 이 곡이 히트하기 전까지 비비 씨는 뭐 대중에게도 그렇고 음악씬에서도 뭐랄까 좀 강한 이미지가 있었어요. 말도 정말 구김없이 아주 시원시원하게 이야기하고 그만큼이나 음악도 너무나 솔직하고 강렬한 것들을 많이 발표했었는데요. 밤양갱이 히트하면서 정말 저는 이 밤양갱이 사랑받는 10대에서 80대, 90대 정도까지의 어르신들까지 모두 끌어안을 수 있는 아주 멋진 가수로 성장하게 된 것 같아서 기분 좋은 히트곡이기도 합니다. 네. 그럼 비비의 밤양갱 듣고 계속해서 얘기 나눠볼게요. 네, 러브총총님이 우리 남편도 요즘 주말에 등산 갈 때 양갱 간식으로 몇 개씩 가져간답니다. 에너지5에서 더운 날씨에 녹지도 않고 좋고 힘이 난대요. 노래 너무 좋죠라고 보내주셨네요. 아니 저는 그 밤양갱이 히트한 이후에 양갱이 엄청나게 인기 끌고 뭐 비비 씨랑 같이 아마 콜라보레이션해서 광고도 하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얘기 들은 이후에 그 밤양갱이 관련된 그 새롭게 들었던 얘기 중에 제일 재미있었던 게 뭐였냐면 그 한국에서 그 네. 밤양갱 간식 우리가 대중적으로 먹는 그 간식이 있지 않습니까? 네. 퀄리티가 진짜 좋대요. 실제로. 그래서 보통 밤을 가지고 이제 마롱이랄지 여러 가지 어떤 디저트들을 많이 만들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공산품의 퀄리티가 너무 좋다. 이 얘기를 제가 어딘가에서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의외로 국내에서 밤으로 만들어진 간식들이 사랑받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노래도 좋고 간식도 좋고 밤양갱 함께 들어봤습니다. 네. 아니 밤양갱이 워낙 인기였기 때문에 다음 곡은 어떤 곡일지 가늠이 네. 안 돼요. 어떤 가수의 곡인가요? 이 곡은 아마 지금 차트에서도 1, 2위를 다투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BBC가 밤양갱으로 이미지를 완전히 바꿨던 것처럼 이 곡도 이 가수의 이미지와 인지도를 특히 가수로서의 인지도를 확 띄워준 곡이라고 할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바로 청소년들의 요즘 문화 대통령이죠. 그렇죠. 이영지 씨의 스몰걸이라는 곡을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이 곡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 이영지 씨는 2002년생. 이어서 이제 올해로 22, 만 22인데 사실 이렇게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많은 활약을 한 인물이잖아요. 네. 다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익숙하신 분들은 TV나 너튜브 같은 데 보시는 예능 프로그램 기억하실 거고 또 한편으로는 이영지 씨가 데뷔를 하게 된 게 각종 힙합 서바이벌이었거든요. 데뷔를 한 게 고등 래퍼라는 네. 서바이벌이었고 그리고 또 2022년에는 지금 잠시 시즌을 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쇼미더머니 힙합하면 딱 떠오르는 이 서바이벌에서도 또 우승을 하게 되면서 사실 예능과 서바이벌 프로그램 이쪽에서는 이영지를 능가할 만한 네. 강자가 없다 이런 인물이었죠. 힙합을 좋아하는 분들은 잘 알겠지만 네. 그게 아니라면 또 예능에서 본 이미지로만 이영지 씨를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TV에서 항상 그 괄괄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주 강한 이 개성을 가지고 있는 이미지로 많이 기억하실 텐데 사실 이 부분이 너무 잘 된 거죠. 예능인으로 자리를 잡았으니까 그리고 자신이 호스트였던 콘텐츠도 너무 잘 됐었고 좋은 일입니다만 한편으로는 이영지라는 사람이 어쨌든 래퍼 그리고 네. 음악가로서 커리어를 시작했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도 그렇고 팬들이나 대중들도 그래도 이영지 래퍼고 가수인데 네. 음악 활동은 잘 안 하나 조금 아쉽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부분이 영지 씨가 더
좀 그런 부분에서의 목마름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늘 들더라고요. 네. 어쨌든 자신은 음악을 하고 싶어서 이 연예계 그리고 대중문화계에 뛰어든 거였으니까요. 그래서 쇼미더머니에 굳이 나와서 다시 한번 자신의 실력을 재조명해보고 싶었던 것도 사실은 그런 일종의 뭐 인정욕구라고 해야 할까요? 뭐 이런 게 발현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어떤 여러 가지의 여정들을 거쳐서 이번에 발표된 앨범이 16 판타지라는 곡이에요. 제목에서 약간 느껴지시다시피 이영지의 어떤 자기 안에 어떤 16살 혹은 아주 어린 시절의 어떤 여러 가지의 기억들, 좀 말랑말랑한 부분들을 굉장히 솔직하게 담고 있는 앨범이에요. 그래서 스몰걸이 타이틀곡 지금 사랑 많이 받는 곡 같은 경우에도 자기는 좀 키가 크고 몸집도 크고 하니까 작은 여자아이들을 보면서 느꼈던 좀 상대적인 박탈감 같은 것을 노래한 것이고 또 앨범을 들어보면 어린 시절 아버지와 사이가 아주 좋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뭐 그런 가정사까지도 상당히 솔직하게 담겨져 있어서 아마 지금까지 그런 괄괄이 이영지를 사랑했던 분들이라면 또 음악가로서 또 사람으로서의 이영지도 또 한 번 사랑할 수 있는 앨범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럼 도경수가 피처링한 이영지의 스몰걸 듣고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영지의 스몰걸 함께 들어봤습니다. 네. 박미영님이 이영지님 멋져요. 5463님 어린 친구인데 자신감 있게 하고 싶은 말을 하는 행보가 참 좋아 보이더라고요. 응원합니다 하셨어요. 전 이게 좀 대단한 것 같은 게 보통 그 어르신들은 너무 나이 어린 친구들이 막 이렇게 자기 얘기하는 걸 좋게만 보지는 않는다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영지 씨는 그게 호감이에요. 네.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해도 그렇지라고 모든 연령대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발화 방식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볼 때마다 배우고 되면 싶어요. 이제 제 주위에는 이제 연령대가 있으니까 내 딸을 저렇게 키워야 되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그 도경수 씨랑 이영지 씨의 음색 합이 참 좋아요. 의외로 좋죠. 네. 이 얘기도 정말 많은 분들이 하셨는데 네. 상상치도 못했던 조합이었거든요. 제가 알기도 그냥 이제 곡이 만들어지고 뭐 도경수 씨에게 진짜 이제 그 사업적으로 비즈니스적으로 이제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정식으로 피처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조합 처음 생각해내신 분이 누군지 너무 궁금하고 그리고 또 특히 음악뿐만이 아니라 이 곡 같은 경우에 뮤직비디오도 꽤 화제가 됐었어요. 그 피처링을 한 엑소의 디오 도경수 씨가 이제 같이 출연을 해서 뮤직비디오를 촬영하기도 했는데 두 사람 간의 케미라고 요즘에 많이 얘기하죠. 그 합이 기가 막혀서 제가 그 가요계에서 초기별로 안 좋기로 유명한데 그 뮤직비디오를 보는 순간 이건 되겠다 라고 생각했다. 감이 오셨어요? 예, 기억이 납니다. 잘 돼서 너무 뿌듯합니다. 네. 이제 상반기 결산 마지막 곡을 소개해 주실 차례예요. 네, 마지막 곡이자 그리고 또 K-팝 씬에서 가장 좀 이야기가 많았던 곡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아마 이영지 씨의 스몰걸과 함께 음원 차트 1, 2위를 계속 다투고 있는 곡이라고 알고 있어요. 에스파의 슈퍼노바 준비 한번 해봤는데요. 에스파는 SM 엔터테인먼트 그룹이고 또 이제 넥스트 레벨이라고 하는 이게 손목을 꺾는 넥스트 레벨 하는 그 곡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뭐 AI랄지 뭐 어떤 가상세계랄지 이런 것들과 관련되어 있는 세계관 때문에도 많은 분들이 주목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 팀이 처음으로 정규 앨범을 최근에 발표를 했거든요. 그 정규 앨범의 타이틀곡인 슈퍼노바가 상반기 너무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 팀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저희가 이제 K-팝에서 흔히 얘기했었던 이지 리스닝 계열의 팝 음악을 하진 않아요. 슈퍼노바 들으신 분들 그리고 또 더블 타이틀인 아마겟돈 이런 곡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SMP라고 해서 저희 청취자분들이라면 H.O.T 정도 어렸을 때 좀 마음에 품어보셨다면 기억하실 스타일곡 아닐까 싶습니다. 그 전사의 후회나 뭐 어쨌든 막 인상을 쓰고 화가 나 있고 이제 이런 어떤 격정적인 곡을 부르는 팀인데 이런 팀이 지금 K-팝 씬에서 가장 큰 히트곡을 내고 가장 많은 주목을 받는 게 최근 한 2, 3년 정도 이어졌던
어떤 그런 이지 리스닝 붐 안에서는 좀 이례적인 일처럼 네. 받아들여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색다르게 뭐 곡 자체의 어떤 호불호나 매력 이외에도 그런 어떤 씬 안에서의 흐름에서도 좀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한 곡으로 한번 소개해드려보고 싶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상반기 많은 사랑을 받았던 곡들 살펴봤는데요. 개인적으로 궁금해요. 김윤아 네. 평론가가 상반기에 가장 많이 들었던 곡 어떤 곡이었는지 제가 여쭤봐도 돼요? 그래서 저희 그 M 음원 사이트의 화면을 제가 한번 봐봤어요. 네. 제가 무슨 곡을 제일 많이 들었나 그랬는데 이 6개월은 안 나오는데 6월은 제가 보이시나요? 스몰걸 제일 많이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희 이 언행일치다. 그렇네요. 라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에스파의 슈퍼노바 끝곡으로 들려드리고요. 김윤아의 오늘 이 곡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윤아 음악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으로 에스파의 슈퍼노바 함께 들으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오후 보내세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전주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I'm like